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군무원 기출문제 중에서 후반부 17부터 25까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출문제의 강의 의미는 답 확인이 아니다. 문제 출제하는 그 출제되는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써먹자는 거.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군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무원만의 패턴을 꼭 숙지하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똑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 행정과 똑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얘기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고, 자, 군무원 준비를 위한 특별한 강의를 통해서 꼭 거기에 맞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로 일반직을 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 자체가 이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장담합니다. 군무원 실전 시험에서 우리가 하는 강의 내용이 제가 100%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점수만큼은 제가 최소 90 이상을 쉽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론부터 차근차근 저랑 공부하는 패턴을 맞추셔야 돼요. 이론 수업부터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면 강의 또는 마지막에 뭐 동영 모의고사 또는 파이널 정리 특강을 통해서라도 저는 무조건 90 이상을 맞게 할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수업만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되게 할 거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7번. 예산 과정 중 민주주의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죠. 재정상 민주주의. 원래 뜻은 뭘까? 가끔은 이제 그냥 풀지 마시고 개념은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 자체만도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 자, 재정민주주의란 민주의 기본 뜻은 뭐냐? 그러니까 민주성 말고 민주주의하게 된 민주란 기본 개념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민주.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상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국민에게 있다. 이런 뜻이야. 재정상 민주주의가.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예요? 의회이죠. 우리 대변자가 국회의원이잖아.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 구민을 대표하도록 뽑은 거잖아. 그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런 국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우리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 국회고 국회에서 하는 예산 과정은 예산 힘이기 때문에 일본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집행은 큰 관계는 없지요. 그다음에 검사도 주의할 것은 회계 검사도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요 민주의 개념을 지금처럼 재정상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를 떠올려야 답이 쉽게 보이지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해 버리면 또 헤매. 자, 회계 검사를 누가 해요? 감사원이 해요. 감사원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 간다면 그거는 민주랑 관계 있지. 하지만 정부가 하기 때문에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마찬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 누가 해요? 기재부가 해요. 주체가 다 정부거든요.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부나 국회가 나와줘야지.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가시면 된다. 지문은 짧아 보여도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짧다고 쉬운 게 아니고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오히려 제가 그동안 경험상 보자면 긴 지문이 더 쉬워요. 왜? 설명을 해놨거든. 짧은 지문은 내가 온갖 상상을 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꽂히면 잘못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게 차라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통해서 딱 맞춰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는 이미 답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답인 거잖아. 그러면 자꾸 맞도록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다음에도 뭔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봐야 돼. 아무리 머리가 알아도 해석을 안 해본다면 다음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면 이용하면 된다는 거. 자, 18번 가볼게요. 예산 제도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예산 제도는 네 가지거든. 자, LIBS. 자, 큰 그림 그리는 중 LIBS, PBS, PPBS, 그다음에 GBB. 요게 예산 제도의 가장 메인이고요. 가장 전통적 예산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혁이 나오긴 나와.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성과주의는 이거죠, 지금. 성과주의는 업무 단위 비용과 업무량 파악을 통해서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효과성은 행정 가치 중의 일종이죠. 자, 저는 볼 때마다 스스로 놀래. 왜? 제가 수업 때 하는 것만 나오거든? 희한하게도. 근데 그건 당연히 기본을 공부한다는 전제예요. 자, 얘는 투입만 관심이 있는 거야, LIBS는. 자, 얘는 자, 봐요. 얘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출 대상으로 짜는 거거든. 지출 대상. 자, 우리가 이번에 어디에 얼마 쓸 거야. 이게 지출 대상을 말해. 이게 품목이야, 품목. 품목, 항목. 내가 어디에 지출한다는 그 말은 투입한다는 거야. 투입하겠다. 그래서 투입 중심이에요. 관심이 오로지 투입이야. 그 말은 투입 대 산출의 뭐의 뜻인가요? 능률의 뜻이잖아. 또는 효율성의. 그치? 그러니까 얘는 투입밖에 몰라요. 산출이 없어. 효율성 판단이 안 돼. 오로지 뭐 사겠다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기본 짜는 방법이 가장 핵심만 따진다면은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예요.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 근데 얘는 투입과 산출이 같이 관심이 있어. 얘는 효율성 판단이 돼요. 근데 계획에서는 투입과 산출과 결과까지 관심이 있어요. 결과. 자, 영어로 따지면 인풋, 아웃풋, 아웃컴이고 투입 대 산출이 능률이라면 요 산출과 결과의 관계는 이게 효과성이야. 즉, 계획예산 제도가 효과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얘는 아직은 효율성밖에 알 수가 없어요. 투입 대 산출밖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수 일단 있어. 자, 2번 가볼게요. 품목별. 지출 대상이고 초점이 지출 대상. 그렇죠. 품목이니까. 통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 넷마다 지향점이 달라. 이건 너무 기본이거든. 지향이 얘는 통제 지향이고 통제. 이놈은 관리 지향이고 이놈은 계획이나 또는 기획 지향이고 이놈은 감축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IBS는 다 나왔네. 통제 나왔고 대상이 나왔고 틀릴 게 없죠. 그럼 2번은 맞는 거지. 자, 새로운 성과주의, 신성과라는 것은 이게 일반 성과주의라면 뒤에 나오는 것이 뒤에 NPBS가 나오거든. 신성과주의. 여기서 말하는 탑다운 같은 거야. 탑다운. 미용상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같은 예산 제도예요. 근데 새로운 성과주는 산출물의 투입 대 산출이 아니야. 이거는 결과. 저 뒤쪽에 관심이거든. 관계없어요. 자, 계획예산 제도는 요거 풀어주면 돼.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연결. 그래서 이 P가 목표예요. 목표와 이 P가 목표고 이가 예산이야. 예산의 연결까지는 맞아. 근데 투명하지 않아요. 왜? 직분적이거든. 자, 앞에도 나왔었죠. 잘 봐요. LIBS는 결정하는 방향이 상향 분권. 얘도 상향 분권. 얘만 하향 직권이에요. 얘도 상향 분권인데. 그러니까 하향적이고 직권적이니까 공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투명하지 않다고 봐야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답이 쉽거든. 저한테 준 것은 우리 학생들이 답을 잘 맞춰야 돼. 답이 쉬워. 지출 대상이요 통제다. 제가 말했지. 어렵다 쉽다의 기준은 정답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예요. 잘 보이면 쉬운 거고 안 보이면 어려운 거거든. 근데 저는 또 말했지만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이만큼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향 4개를 켜놔라. 켜놓고 비교하면 된다. 그럼 답은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또는 이런 거 모르더라도 요걸로 풀면 돼요. 제가 제안한 바야. 알았죠? 공부를 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지 않던가요? 보통 그래요. 국가직을 붙어본 사람이, 국가직 9급 붙어본 사람이 7급도 더 잘 붙어. 그러니까 아는 거지.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법을 아는 거거든. 그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잖아. 맛도 알고. 똑같은 논리니까. 여러분,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이 학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행정법도 국어도 잘하게 되길 바래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느끼라고요. 답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과주의 내용 중에서 이게 왜 틀렸지? 확인해 보고, 마찬가지 왜 이게 관계 없는지 확인해 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핵심은 먼저 알고 가자. 핵심. 어떻게 짜는지. 이 예산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구나. 알고 가는 거지. 알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제로 보입니다. 자, 19번.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 분권의 반대말이 뭘까요? 중앙 집권이겠지. 지방 반대 중앙, 분권 반대 집권.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필요한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분권이니까 민주랑 관계 있죠. 민주의 기본 뜻이 뭐라고? 참여, 공개, 책임. 참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잖아. 분권. 맞아. 지역 간 격차 완화. 지방으로 권한을 주면 지방끼리 격차가 완화될까요? 아니야. 더 격차가 커져. 격차 완화는 중앙이 할 일이야. 대응성 높아지고 민주의 뜻 똑같아.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이니까. 공무원들 좋아요. 왜? 참여니까요. 봐요. 참여를 푸니까 풀리잖아. 근데 당연히 얘는 관계없지. 기억하세요? 이런 건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가족들을 다 같이 돌봐. 여러분 형제들을. 그러면 다 비슷하게 살아. 옷도 형만 사줘요? 아니야. 동생도 사주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분갈했어요. 분권이야. 그러면 형은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 잘 먹고 잘 살아. 동생 못 살아. 나는 보통 살고. 격차가 심해져.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지.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방에 맡긴다는 것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냥 기본을 묻는 문제예요.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문제 푼다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답 확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 찾아가셔서 지방 분권에 또 다른 효용이 있단 말이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 정말 문제는 풀이기 때문에,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또 나올 때 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 다른 지문으로 바꾸겠죠.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 자, 20번. 자, 이거는 이제 이의제기도 많았고, 저도 사실 이의제기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원래 답도로 처리가 됐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변형을 했어요. 아예 그냥 정답 인정을 하고, 출제한 사람이 이제 이거는 못 받기 싶어서 해놓은 건데, 자,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거. 자, 단체 자체 반대가 뭐예요? 또는 짝꿍이. 주민자치거든. 자,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그리고 단체자치의 비교예요. 이렇게 제목처럼 주민이 하는 자치야. 이거는 단체가 하는 거고. 자, 진정한 풀뿌리 자체는 뭐 같아요? 주민이지.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그 주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거든. 근데 단체 명칭, 단체 구역 다 법으로 정해줘요. 그래서 이러면 의미가 정치적 의미라면은 이놈은 법적 의미고, 이놈은 고유하는 권한으로 보지만 이놈은 전래된 권한이야. 중앙이 준 거거든. 지방한테 전래권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번처럼 전래권 단체 자체의 특징이 맞는 거지. 권한 부여가 사실 제일 포인트야.
자, 당연히 어디 가도 자치의 어떤 범위가 넓어 보이나요? 더 넓어 보이지,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권한 부여 방식이 개별적 수권 방식이라면 여러분 포괄적 수권 방식이에요. 느낌상은 왠지 모르게 포괄이 넓어 보여도 그게 아니야. 자, 개별로 준다는 것은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부여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지만 그 개별로 준다는 것은 그 지방만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수권이고 이게 포괄적 수권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적어도 가나가 있어야 되거든. 가나. 자, 다가 좀 논란이 됐던 내용이었고 라 볼게요. 자, 이게 한마디로 영미계고 이게 디귿계라서 디귿계가 라에 있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라가 있어야 되거든. 맞게 친 거지. 답은 4번 가면 되는 거고. 원래 이게 기능적 협력이 주민자치고요. 권력이 원래는 단체 자체가 맞아.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기능으로 나와서 그냥 답이 4번 처리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답을 4밖에 고를 게 없어요. 왜냐면 가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 가끔은 출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이의제기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근데 출제자의 그 주관을 좀 인정해서 저도 그냥 받아들였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 당시에는. 여기는 답이 있어.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됐죠? 자, 앞으로 또 나올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 주민자치랑 요 단자치를 비교하는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어려운 게 없어. 주의사항이 한두 개 있을 뿐이에요. 자, 21번은 예산 이론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욕구 이론이잖아. 1번은 예산 이론이 아니고. 자, 2번 다중합리성 단결균형 이론 등이요. 요즘에 나오는 이론들이야. 요즘에 나오는 이론들. 자, 들어보세요. 예산 이론 그러면 가장 기본이 점중주의 예산 이론과 합리주의 예산 이론인데, 자, 점중주의 합리주의가 있고, 점중주의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LIBS, PBS고 합리주의가 PPBS하고 GBB가 있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예산 이론은 예산 결정하는 이론이야. 예산 결정 이론. 자, 점중주의가 정치 논리고 얘가 경제 논리예요. 항상 합리란 말 뒤에 나올 단어가 경제거든. 합리적 경제에 나듯이 경제. 자, 요거 이외에 추가된 것이 요즘에 요거야 이제 뭐 다중 합리성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단절 균형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단절 균형 예산 이론이야 일단은. 그리고 이건 전통인 거고 전통. 그 다음에 더 있어 사실은. 뭐 실시간 예산 운영도 나올 것이고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볼 시험이 9급이라서 9급에 맞게 쉽게 낸 것이지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해 놓으셔야 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중합리성. 다중합리성. 우리가 공부하면서 합리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이 사실 거의 다였어. 그런데 예산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법적, 기술적, 사회적. 이게 다중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만 고려하지 않고 법, 기술, 사회 많은 행상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짠다. 그런 논리거든. 이게 다중합리성이에요. 자, 단절 균형 이론은 세 군데 나오거든. 자, 요놈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정책 변동 모형,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 결정 이론 때.
자, 한마디로 다 갑자기 변한다는 내용이야. 급격히 또는 갑자기 제도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예산이 바뀐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점중주의 비판하는 거야. 점중주의는 예산이 갑자기 안 바뀌거든. 천천히 바뀐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 바로 단절균형 이론이야.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이야. 제도에 붙여도 돼. 정책에 붙이고 예산에 붙이면 돼. 다 쓰는 말이야. 단절균형 이론 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약간 흉내를 낸 거야. 일반 행정직에서 내는 문제를 군무원 때 바로 가져오기 전에 중간 단계로 이런 게 있다. 자꾸 이제 암시하는 거야. 준비해 놔. 앞으로 낼 거니까 암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공부를 더 해 두셔야 돼요. 자, 22번. 자, 지표들 꼭 필요한 것들이죠. 뭐 재정 자립도, 특히 재정 자주도, 재정력 지수 같은 거. 총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 개념을 잘 봐야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자주도예요. 자립이 아니고. 자, 지방 재정은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끝나갈 때 거의 마지막 시간 때쯤 제가 그림을 그려요. 요 그림을 머리에 좀 잘 넣어 놓으세요. 자, 지방 재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일반 회계는 다시 나눠서 세입, 세출로 나누고, 또 다시 세입은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는 따로 해. 지방채 따로. 그리고 다시 이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요 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나오고, 세외. 다시 의존재원은 또 둘로 분류가 되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나오고, 그리고 지방세 체계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이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암기 시켜드릴 거예요. 다시 나눈다면 이것도 다시 나눠서 이쪽이 보통세, 이태가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가 나오고, 또 다시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로 나눠. 경상적, 임시적. 그리고 교부세 종류가 4가지.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 교부세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야. 자, 이 상태에서 자립도란, 잘 봐요. 자립도란. 일반 회계의 세입 중에서 자주 재원의 비중이에요. 이게 자립도야. 자주 재원의 비중.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오전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자립도고, 근데 자립도의 한계가 보여. 잘 보세요. 자립도는 이거잖아. 일반 회계의 세입 중에서 자주전의 비중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고려했나요? 고려 안 하고 있지 지금. 없잖아. 세출 고려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교부세 효과도 고려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자립도의 한계점이야. 이거 보면 다 나와 자동으로. 자, 자주도란 일반 회계의 세입 중에서 자주 재원하고 지방교부세의 비중까지 말하는 거야. 지방교부세의 기본 특징은 일반 재원이야. 일반 재원. 보조금은 특정 재원이고. 자, 국고보조금은 용도에 제한이 있어요. 특별히 정해져서 특정이야.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딴 데 못 써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써. 마음대로 못 쓰는 거거든. 이를 뺀 일반 재원의 비중이 바로 자주도라는 거죠. 자주도. 공식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참고로 재정력 지수라는 것은 지수. 자, 기준 재정 수요액분의 수요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야. 수입. 자, 필요한 금액으로 수입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 지방에 필요한 돈 수요가 만약에 1,000억이야.
근데 수입이 만약에 뭐 900억이다. 그러면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지요. 이럴 때 받는 게 지방교부세야. 이거는 전형력 지수가 우수하지 않는 거지. 반도 뭐 필요한 건 1000인데 수입이 1900이야. 1보다 커 작아? 크지요. 이때는 교부세를 못 받아. 남은 거니까. 그래서 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전형력 지수인 거예요. 공식도 알아야 돼. 그래서 수요로 수입을 나누는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 필요한 요구되는 돈이 만약에 500이야. 근데 아빠의 수입이 500 이상이면 좋은 거야. 저장력이 있는 거지. 힘이 있는 거지. 봤더니 힘이 그거야. 이게 저장력 지수예요. 이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맞춰야 돼. 단지 해석을 잘해야 돼. 이 자율이 뭐냐? 자율. 자율 반대가 뭐야? 타율. 그러니까 자리 문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지.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고 있고 공부한다면 자립 또는 제로. 자립이 아니잖아. 의존하고 있잖아. 의존. 근데 부모님이 받은 준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자율성은 100%잖아. 자주도는 100%인 거지. 그러니까 자립과 자주는 다른 거예요. 꼭 한 번쯤은 복습할 때 한번 공부 생각해 보세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립과 자주는 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암기도 아니야. 때가 되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알아야 되고. 왜? 단어가 다른데 뭐. 그쵸? 왜? 자꾸 읽어야 돼. 읽어서 공감하고 느껴봐야 다음에 안 까먹어요. 이해는 영원하다. 암기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놓으시면 평생 써먹지만 암기는 지금 10초 안에 안 쓰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주와 자립은 다른 것이에요. 23번. 자, 조직 이론과 인간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것도 너무 그냥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직 이론 그러면 이것도 세트가 있는데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고전, 신고전, 그리고 현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고전, 신고전, 현대 해놓고 고전적 조직 이론이 19세기 말, 신고전기는 1930년대, 그리고 고전은 폐쇄, 현대는 개방. 대표론이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행정관리론. 다 이 당시는 다 계층 구조의 분업을 띈 구조라고 했고, 이때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었고 변수는 구조이며 추구하는 가치는 기계적 능률이에요. 그렇죠? 신고전기 때는 대표가 뭐 인간관계론, 과인행위잖아. 그리고 뭐 환경 유관론, 그리고 후기 인간관계로 나오고, 이때는 인간이 사회적 인간, 변수는 인간, 그리고 이때는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적 능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행정의 선대 변수가 구조, 인간, 환경이었지. 구조, 인간, 이때 환경을 중시한 개방체제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봤더니 시작이잖아. 시작은 과학적 관리. 그 다음에 초까지 효율성. 중요한 게 효율성. 구조가 중요해. 구조. 어때요? 딱 떨어지지 않나요? 기가 막히지? 또 말하죠.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저는 평생을 이것만 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보여, 이게 보여. 정확히 맞는 거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자, 기계적 조직이 바로 관료제거든. 관료제. 떠났다. 관료제, 합리적 경제인 있지. 그 다음에 테일러의 차등 성과급에 이러한 인간관에 집중한 보장 맞지. 성과급 주는 게 뭐야? 성과가 나와 받는 거잖아. 여러분, 합리적 경제인들은 뭘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보상으로. 잘한 만큼 받는 거지. 그게 성과급이잖아. 틀릴 게 전혀 없어요. 딱 떨어지는 거야. 자, 계층 구조. 피라미드 모양. 피라미드. 계층 구조. 당연히 명령 통제겠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틀릴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관료제 인간은 감정?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지. 그리고 기본 특징이 비정의성이야.
관료제라는 데서는 철저하게 법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멀리하는 비정이야. 비정. 정의가 아니라 비정. 감정 같은 거 안 섞어요. 정말 쉬운 거야. 근데 좋은 문제야. 이거는 답을 쉽게 주잖아. 이게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함정을 막 많이 파놨어. 빨리 걸려라 해가면서. 정말 기본을 묻는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게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건 절대 안 틀려. 그러니까 한 번 하더라도 정확히 하자. 제가 2020년, 21년, 20년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거의 적중이 100%예요, 여러분. 실제 100%야. 수업 때 한 개 맨날 다 나와. 근데 왜 100점 가까이 못 맞을까? 난 항상 그게 의심이야. 의구심이 들어. 왜 그럴까? 갖다 줬는데 틀려. 이게 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야. 그냥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조직이론 문제를 풀어봤다면 다른 식의 다음에 절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다음에 이런 조직 이론과 인간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계기로 준비가 다 완벽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들은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알았죠? 그러니까 풀 때마다 자꾸 돌아가서 복습하고, 복습도 제대로 하셔야 돼. 대충 보지 말고 항상 큰 그림 잡고 큰 그림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답은 신데서 걸리니까. 절대 어려운 데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 본인이 꼭 느껴봐야 돼. 문제 푸시면서. 자, 24번 공공선택론이에요. 자, 제목 자체가 벌써 답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는 이론이야. 이 자체가 벌써 경제학 냄새가 나야 되거든. 그리고 요놈의 기본 논리가 나오잖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서 분석한다고. 철저하게 경제학적이야. 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경제학적이야. 경제학적 시각이다. 자, 그러면 저 단어가 주는 느낌. 합리적이죠?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계산적 또는 타산적. 다 메모했지요? 자, 제가 수업 때 하는 말들은 반드시 메모를 하며 들으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우리 교재에 없는 말을 이 강의하시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하세요. 그 메모 배워야 돼. 뭐 아는 것 같아도 또 메모한 거랑 아는 건 천지 차이야.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타산적, 그게 계산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인간 아닌가? 여러분, 경제인들은 자기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개인주의야. 다른 말로 개체주의. 개체주의가 되지 집단은 아니거든. 답이에요. 선호를 개인주의잖아. 개인주의. 그리고 중첩 포인트야. 중첩. 그 대표 모형 중에 하나가 중위투표가 나와. 이거 옛날에 고시에 한번 나왔어. 아주 옛날에. 제 기억에 평균적으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야. 근데 그게 갑자기 등장한 거야. 책에 있어. 근데 강의를 잘 안 해. 왜? 잘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근데 언급이 된 거지. 근데 답은 쉬워야지. 자, 합리적 경제인, 방법론적 개체주의 또는 개인주의, 그다음에 인혁적인 접근, 그다음에 관할권의 중첩 등이 주로 특징인데요. 특히 요 세 가지 특징은 절대 안 떨어진다 했지. 세트야, 세트. 이게 경제 논리의 기본이야. 중첩은 곧 분권이야, 분권. 그리고 이런 말은 해석을 잘하면 개인을 중시해. 개인을 중시한다. 뭐야? 개인주의야. 제가 말했죠. 무슨 주의가 보이면 앞에 걸 중시한다. 이걸 중시한다고.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하고, 집단주의는 집단을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사회를 중시하고, 권위주의는 권위를 중시하고. 그렇게 풀면 되거든. 물론 이건 다 맞췄을 거예요. 일본의 답이 눈에 띄게 해주는 바람에 다 맞췄어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굳이 안 봐도 큰 관계는 없어. 이것들은. 자, 모형은 주로 이 모형은 공부할 때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 티브가설 1순위야. 티브가설. 이건 따로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
피부가설. 그리고 어렵다면 그나마 요즘에 흐름만 따지면 에로가 나와.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가 나올 수 있어요. 정도? 얘가 너무나 중요해서 얘가 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할 게 많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자, 마지막 문제. 예산 편성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편성하면 제가 암기시키는 숫자가 있거든. 135, 120 또는 90이라고. 자, 일단은 1, 3, 5 그리고 120 또는 90. 이게 뭐냐? 1월 말까지 하는 게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3월 말까지가 예산 편성 지침을 줘요. 그러면 5월 말까지 예산 요구를 해요. 예산 요구. 그 중간에 예산 사정 또는 예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에 내는 기한이에요. 자, 그러면 주체와 기체를 잘 보셔야 돼. 중기사업계획서를 내는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들이야. 누구한테 내는 거지? 자, 기재부 장관한테 내야 돼. 중기사업계획을 내야 돼. 5년짜리. 그러면 지침을 주는 거지. 누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들한테 지침을 주고 이 지침은 국회에 예결에도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게 돼. 누가? 관서의 장들이 다시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을 요구해. 얼마 달라. 그러면 다 주나요? 따져봐야지. 예산 사정이야. 그리고 국회에 내는데 앞에 1, 3, 5, 120의 근거법은 국가재정법이고 요 90은 헌법이거든. 그러니까 헌법은 국회에 내는 예산 편성 기간이 90일 전까지야. 개시 90일 전까지. 이렇게. 자, 30, 60, 90이면 이게 대략 이게 12월, 11월, 10월이잖아. 그다음에 9월. 이게 120이고 이건 90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 내면 되는 거야. 헌법상 따지면. 근데 재정법은 더 늘려놨지 한 달을. 이렇게. 다 필요한 숫자야. 135, 120 또는 90까지. 자, 1번. 예산 부처인 기재부는 편성 지침과 운영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산 사정도 담당을 하죠. 예산 사정. 자, 예산 사정은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 사정관과 각 부처의 담당관끼리 예산 협의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관서 행정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와 요구서를 작성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을 준비해서 주면 지침을 지켜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요구 작성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기재부는 자, 총액 배분 자료 편성에 따라서 각 부처의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문제 풀다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보다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보이면 답이 확실해진다 했지. 왜? 이거는 여지가 없으니까요. 자,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하는 건 아니거든. 왜? 총액만 좀 보는 상황이니까. 부처 예산 요구 총액의 적정성을 집중 심의한다. 엄청 어려워. 그냥 봐서는 맞게 보이고 오히려 얘가 더 틀리게 볼 소리가 있네요. 왜냐면 사업계획서가 미리 있었거든 여기. 근데 사업계획서하고 요구서 작성을 준비한다는 건데 순서가 얘가 먼저고 나중이잖아. 이거는 근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딱 올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오다 보니까 전에 썼던 계획서 그리고 요거서 다 같이 보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닌 거고. 근데 얘가 자,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 총액으로 주면 편성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가 예산 요구하는데 부처 예산 요구 총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 형제들한테 용돈 통역을 정해준 거야. 야, 너 총액 100이다. 너네 가족. 너네 총액 50이야. 너네 30이야. 이 총액을 누가 정해준 거야? 부모님이 정해준 거야. 기재부가 관서장들한테. 이게 맞는 말이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요구한 총액을 부모님이 검토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총액을 요구한 게 아니고 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검토하지는 않지. 그 총액을 잘 지켰나를 볼 뿐이지. 그러니까 아래에서 요구한 총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4번 가볼게 일단. 120명까지. 이건 맞지. 절차에 다른 말이 없다면 120도 맞는 말, 90도 그냥 맞는 말로 보시면 돼요. 맞는 게 있으면 해석하면 돼. 굳이 억지 부려. 헌법은 90일인데 틀렸네?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맞다고 본 거 낸 거니까. 제가 보기에 4번은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재부가 지침, 그 다음에 운영계획 다 준비해야 돼. 그리고 사정도 해야 돼. 이건 틀릴 거 없어. 114가 명확해. 그러면 이제 2와 3이 남은 거예요. 근데 2번 때문에. 왜냐면 지침에 따라서 계획 짜는 게 아니에요. 지침 그 다음이잖아. 중기사업 계획을 미리 줬어요. 부처에서. 근데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거지. 근데 요게 확실하게 더 틀린 거라서 가시면 되겠다. 됐나요?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 2021년도 군무원 9급은 제가 총평하자면 그냥 일단은 실력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짓는 좋은 문제였다. 그리고 답 고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게 몇 개 껴 있어서 90점 정도만 이상 맞으면 매우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고 80점대는 나와줘야 합격권에 들어간다. 그것도 중반 껴줘야 돼. 근데 한 70점대 맞은 사람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숙제는 반복하셔야 돼요. 기출은 최대한 많이 구하되 제가 볼 때는 공개된 문제를 구하는 게 좋아요. 옛날 공개 안 된 상태에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복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달라.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다르고 저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 확실치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개하기 때문에 자, 공개된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 패턴을 좀 파악을 하시고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기본 이론이 나오고 또 단원별 문제가 나오고 하게 되면 강의를 들어가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공부는 혼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된 과정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여러분 단원별 기출과 이론 강의, 그다음에 도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